자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북한하고 얘기 안 하느냐? 왜 미국 호구만 가느냐?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2018년에도 봤습니다만 북측하고 대화를 하고 그것을 일종의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데 북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은 이거일 수밖에 없죠. 뭐냐? 저로서는 사실상 2000년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9월 평양 정상회담을 다 갔던 사람인데 그때 조금 더 잘 돼서 무엇인가 통일의 어떤 큰 희망이 보였으면 했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변수라든가 국내적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통일,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신뢰 구축, 평화 공존, 더 나아가서 어떤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2017년 한 해는 참 어려운 한 해였죠. 북에서 15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특히 2017년 9월 3일 날에는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 11월 29일 날에는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한번 상당히 어려웠었죠. 게다가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뭐 북한을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뭐 유엔총회 연설에서 결국에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선제적 타격을 얘기했고 전쟁 준비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뭐 특보로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2017년 8월 한 달 동안은 그 미국이나 유럽 구라파에 있는 주요 그 외신들의 종군 기자들이 한 20여 명, 20여 명 이상 우리 서울에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군 기자라고 하는 건 항상 전쟁의 냄새를 맡으면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걱정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나 다행히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이 열렸고 우리 김여정 특사가 내려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건설적 논의를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2월 24일 날 이제 김영철 위원장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3월 4일 5일 우리 정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상당히 중요한 합의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4월에 정상회담 하자, 직통전화 가설하자, 뭐 우리는 사실상 핵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조건만 만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도 들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측에서 이제 미국 측에 전달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만드는 계기도 마련했죠. 2018년 한 해는 정말 뭐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18일 2차 문재인 김정은 평양 정상회담 이런 일련의 행사들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사실상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 드디어 평화가 오는구나, 통일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고요. 특히 저 자신으로서 당시 평양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 남측에서 이제 어떤 걱정들을 했었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만 사적으로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지 육성으로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육성을 받아내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으로 받아내죠. 그래서 9.19 공동성명 채택한 날 아침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에 한반도에 소위 핵이 없는 평화로운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볼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15만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아침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 한반도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핵이 없는 평화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합의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니까 15만 군중들이 뭐 열화와 같은 그런 그 환영의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뭐 이 대목에 와서는 우리는 분명히 느꼈죠. 북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고 우리는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평양선언 5조에 나와 있던 북은 동창리 미사일 그 발사대를 이제 발사대와 실험 시설을 파괴하고 폐기하고 그리고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이런 합의를 얻어냈던 겁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국에 실패로 돌아갔고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카드를 들어서 2016년 위안안보리에서 채택한 5가지의 제재 결의안 중에서 민생 부분과 민수 경제와 관련된 것을 해제해 주면은 우리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대단한 제안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받지 않고 북이 핵, 화생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자발적으로 선해체하면은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주겠다라고 하는 all or nothing. 그러니까 그 빅딜을 제시하고는 노딜로 돌아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듣기에는 2차 확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찬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오찬을 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 미국이 제안하는 걸 들을 용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것을 거절하고 약속했던 오찬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판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대했던 게 이제 2019년 10월 4일 스톡홀름에서 이제 실무 협상을 북미 간에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기대를 하고 이제 스티브 비건이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김영철 북측 대표는 회의가 끝난 다음 와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소위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들의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지 않은 한 우리는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발언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엄청난 이제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2020년 들어와서는 북의 의도가 이제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났죠. 작년 6월 3일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발표해서 이제는 대남 관계가 아니고 대남 관계는 대적 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통신선을 차단을 하고 그다음 남측하고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걸 얘기했고 그다음 6월 19일 날에는 개성 연락사무소 빌딩을 일방적으로 이제 폭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는 뭐 우리랑 전혀 얘기도 없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북에서는 우리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차단을 했죠. 뭐 지금은 뭐 우리 통일부에서 갖는 남북한 통신 채널도 차단이 됐고 정상 간 채널도 차단이 됐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내곡동에서 갖고 있는 통일전선부하고 갖고 있었던 통신 채널도 제가 완전히 작동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군 통신선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서해에 있던 군 통신선, 동해에 있던 군 통신선도 작동이 안 되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작동되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하고 북측하고의 채널이 지금 유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 아니고 우리 민간 부분의 교류 협력도 지금 사실상 완전 중단된 상태에 있죠.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 국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재임 기간에 남북한 관계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마련하고 싶은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북은 북대로 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죠. 실망감과 배신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정책을 이제 조율하려고 하니까 현재 어려움이 있고,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다. 무엇이 달라질 건가?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와 더불어 미국의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점에 좀 차이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일방주의, 유니라럴리즘을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다자주의, 멀티라럴리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거래주의적 시각, 트랜잭셔널한 시각에서 봤어요. 가령 주한미군 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 더 많이 내라. 모든 것을 거래적인 시각에서 봤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거 안 하겠다. 동맹은 경제적 거래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동맹을 더 소중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대한 역점을 그렇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데 더 역점을 뒀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많이 생각했는데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익도 중요하지만 인권과 같은 가치도 중요하다. 이것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같으면서도 다르면서도 같은 게 결국에 뭐냐. 우리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얘기할 때 흔히 주목을 못하는 건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은 미들 클래스,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중산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서 착안한 건데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는 대외 정책을 펴는데 미국의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자, 북한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 제가 알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내에는 세 가지의 경합 시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강경파 시각이죠. 강경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는 이유는 정권 안보를 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고 남조선 적화 통일전선 전략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가는 것은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있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북한 정권에게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선해체, 먼저 해체하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북한이 결국 선해체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대화와 설득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압박만이 유일한 카드다. 그래서 최대한의 압박, maximum pressure를 통해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면은 북한이 either surrender or collapse, 항복을 하거나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게 조금도 양보의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좀 다릅니다. 북하고 오랫동안 협상을 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라든가 이렇게 북측하고 오랫동안 협상을 했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let's face reality. 현실을 보자. 북이 사실상 거의 핵무장력을 완전히 갖춘 거와 다름이 없는데 그런 국가 보고 선해체하라고 하면 북이 듣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북이 핵무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중단시키고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감축시키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해체해 나가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동시 교환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라고 하는 것을 목적 그 자체로 삼지 말고 북의 행태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제재를 풀 때는 풀어서 북이 양보를 얻어내고 거기에서 신뢰를 구축해서 그래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북핵 협상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것은 한국 정부의 시각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세 번째 시각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가령 토니 블랭큰 국무장관이라든가 제이크 설리반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어쩌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 시각에 속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북한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스테이블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스테이블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북이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억지력이 필요하고 디터런스가 필요하고 디터런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긴밀한 한미동맹 공조와 한미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각이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북에 대해서 압박도 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풀자라고 하는 시각이 세 번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안정적 관리 시각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잘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시기와 비슷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안정적 관리 학파는 상당히 컨디셔널한 것 같아요. 북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압박을 주는가, 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각은 기본적으로 북은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목표를 추구하자. 인권을 중심으로 놓자. 인권을 제일 앞에다 놓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워싱턴에 있는 그 NGO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각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 시각이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가치 외교, 밸류 디플로마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는 어떻건가? 어저께 이제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책 검토는 끝났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책 검토가 끝났으면 그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세 가지 큰 정책 요소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결국에 뭐냐? 동맹과의 협조를 통해서 억지와 디터런스와 얼라이언스, 동맹을 유지하자. 두 번째로는 북하고 대화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외교적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들어갈 게 있고 세 번째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에 대한 압박 수단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북이 하는 거 봐면서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대북 제재를 풀 그런 생각은 없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 큰 틀, Deterrence and Alliance 한 축이고요. 그 다음 Diplomacy 또 한 축이고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Pressures, 압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을 갖고 하는데 이 시퀀스, 이걸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 하는 거겠죠. 외교적 협상 제일 앞에다 넣느냐, 아니면 억지와 동맹을 제일 앞에다 넣느냐, 아니면 압박을 제일 앞에다 넣느냐, 그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보아집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나 그 다음에 국무부 대변인 발언을 보면은 좀 고무적인 게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그 지난번 토니 블랭큰 저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울 방문해서 2+2 했을 때 그때 그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냐 한반도의 비핵화냐. 그러나 남과 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이 했던 개념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근데 지난 4월에 이제 2+2 미팅이 열렸을 때는 미국 측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를 했으면 북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적인 문건 그리고 한미 간의 협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된 용어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게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2018년 9월 평양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2+2 회동 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이 대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걸 갖고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완전히 한미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엄청난 갈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백악관하고 국무부에서 공동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 용어는 제가 알기에는 국방성에서 강당되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K간이라고 백악관 NSC의 그 한반도 및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이제 주로 주장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나 이거 자체는 결국에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흥미있는 것들은 이런 그 센사키 얘기 중에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그 사례를 보면은 미국은 빅딜, 북이 선제적으로 모든 걸 폐기하면은 뭔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빅딜을 원했고 그리고 그걸 제시해서 노딜로 이제 트럼프가 하노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에서는 썸딜, 뭔가 서로 절충해서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해서 썸딜을 주장했었는데 미국 측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정책 검토에서는 아마 빅딜과 노딜 사이에 어떤 절충점을 찾을 것 아니냐. 그 절충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다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그리고 북으로 하여금 지금 핵 활동을 동결하고 그리고 부분적 감축만 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이런 게 나올 것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이제 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쟁점이 될 것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뜻은 사실상 톱다운 어프로치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딜을 통해서 됐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한국 정부 역할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정치 체제의 성격을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정상 간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북하고는 어떤 곳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직감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바람업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실무 접촉을 하는데 실무 접촉을 한다는 건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북에서 누가 협상을 나오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 나타났던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실무대표 스티브 비간을 내세웠지만은 북에서는 그 대항마가 뭐 사실 국장급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실무 접촉을 통해서 바텀업 한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든 간에 정상 간 대화가 안 되면은 기본적으로 절충을 해서라도 가령 옛날 1999년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 특사로 임명했던 것처럼 고위급, 특히 바이든 대통령하고 수시로 만나서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인사를 하나의 특사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 사실 이번에 정책검 파워시 리뷰가 이렇게 나온 데는 우리 저 서훈 실장이 지난 4월 초에 애나폴리스 가서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하고 그 아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이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북미 대화를 가급적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정상회담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특사 같은 절충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실무 접촉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가시적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nything but Trump, ABT, anything but Trump는 결코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 트럼프가 남겨놓은 유산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결국 싱가포르 선언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싱가포르 선언은 뭘 담고 있느냐? 첫째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 두 번째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 세 번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기본 전제로 수용을 해야만 북측하고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 카드가 사실상 그게 사소한 카드가 아니다. 영변에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로가 있죠. 연료 생산 공장이 있죠. 그다음 방사화학 재처리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있죠. 그다음 수소 폭탄의 필수적인 삼중수소, 트리튬 삼중수소 생산 레버러터리가 또 영변에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영변에 있기 때문에 결코 영변 핵시설이 그 가벼운 제한이 아니라는 것.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그게 북한 핵 능력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소장을 12년 지낸 직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사람, 그분이 유일하게 영변 핵시설에 갔다 온 사람이고 그것도 4번씩이나 갔었고,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걸 확인한 것도 해커 박사인데, 해커 박사는 최소한 영변 시설이 북한 핵 능력의 60에서 70%가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해서 북한 제재 풀어주고 북미 관계 개선을 하고 그다음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새로운 어떤 그 진전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 이상 제일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걸 턴다운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존 볼튼이 쓴 책, 그 메모아에서 보면은 존 볼튼이 결국에 그 판을 깬 장본인이었던데요. 정말 아쉬운 그 정말 놓치기 아까운 북측 제안을 사실상 내던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노이 제안,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제안을 상당히 유의 깊게 바이든 행정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의 시각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시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소위 은닉된 뭐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한두 개, 그럼 그거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북미 협상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지지 않을 건가.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은 결국에 보다 실용적이고 프래그마틱하고 그다음에 인크리멘탈 점진적이고 플렉시블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야만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잘 되는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한 뭐 회의감도 상당히 우선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북한하고 얘기 안 하느냐? 왜 미국 호구만 가느냐?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2018년에도 봤습니다만 북측하고 대화를 하고 그것을 일종의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데 북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은 이거일 수밖에 없죠. 뭐냐? 미국하고 관계를 돈독해서 북에다가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남북 대화를 여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긴 한 건데 북에서 안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켜본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 뭐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니맥스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그 안에서 이득을 극대화시키자라고 하는 minimize risk, maximize benefit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2017년이 준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남북 관계 불안한 상태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게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에 한미동맹이 필요한 거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다 보면 남북관계는 또 사실상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이 딜레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미국 편에 서야 하는가? 뭐 우리가 꼭 서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북이 전향적으로 나와버리면 꼭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남북 관계에 막히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가? 우선 한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한미일을 얘기할 때는 공조를 얘기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데서 한미일 삼국 동맹을 원하는 분들이 많죠. 한국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은 동맹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을 맺으면은 일본이 평화헌법 9조 2항을 개헌하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동맹이라는 것은 평화헌법이 존속하는 한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공조인데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고 북하고 우리 관계가 정말 적대적 관계가 되면은 그러면 한미일 삼국 공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고 한미일 삼국 공조할 이유는 더더욱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현 정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6.15 실천위원회에 대한 화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녹록진 않다고 봅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 정책 검토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백악관 대변인과 국무부 대변인 발언으로 봐서는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한국에 있는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보수 언론들은 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읽은 것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은 아마 우리 정부 측 요구를 많이 수용할 것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북이 그것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은 미국에 대한 사실상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북에서 그걸 받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미국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점점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을 중국 영향권에서 이끌어내서 미국에 가까이 오도록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사실상 그 헨리 키신저 박사 같은 분들 포함해서 미국의 진짜 현실주의자들은 사실상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왜 북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하면서 북을 계속 중국으로 밀어내고 있느냐. 차라리 파격적 접촉을 통해서 북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가 미국의 보수 진영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을, 근데 워싱턴 주류는 그런 발상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진보 진영 쪽에서는 또 가치 인권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보수 중에서, 극단적 보수들도 또 가치 인권의 문제를 나오면서, 결국에 김정은 체제가 없어야만, 아, 북하고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purely,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략적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나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발상을 잘 못하는 게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뾰족한 묘안이 없는 이유는 평화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분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목적으로 확실히 한다면 아주 많은 평화 해결책이 보일 것 같은데요. 남쪽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인정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믿어요? 미국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는데 남북 관계 속에서 북은 핵무기 갖고 남은 핵무기 안 갖는다라고 하면은 꼭 남쪽에서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과거 북에서 그렇게 주장해 왔지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에 핵무기 없는 세상, 이걸 뉴클리어 웨폰스 프리 존이라고 해서요. 비핵무기 지대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꼭 평화 번영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북의 입장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미국에서 그 맞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꾸 북측 보고 핵을 폐기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어로 북의 핵 보유를 recognition, 인정해 주는 것.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이스라엘처럼 인정해 주는 거 하고요. awareness, 북이 핵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에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나 우리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의 핵 보유를 파키스탄처럼 인정해 주는 것은 그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도 핵 보유하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 핵 보유하려고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핵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을 소위 봉쇄하면서 북측하고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비핵화만 있고 평화에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동의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게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동시 병행 추진하자라고 하는 구상을 내거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것 서포트해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걸 초기에는 그걸 인정을 해줬었죠. 그러다 하노이 이후에 안 된 거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북도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항구적으로 자기들이 영구히 핵을 가져서 자기들이 힘의 우위에 있겠다. 그 생각하면은 남도 같죠. 그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이 평화, 생존, 그다음 안보, 번영 이걸 담보해주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합쳐서 한반도에 결국 평화가 오게끔 만들고 통일이 오게끔 하면은 핵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핵을 가진 한반도는 저는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여간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동북아를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적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우리 민족끼리 종전선언을 전 세계에 선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수님? 이건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이거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만나서 협의해갖고 결국에 우리는 종전선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종전선언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그렇다라고 하면 정전협정에 참여하는 법적 당사자 뭐 북하고 미국, 중국 3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종전선언 자체도 사자의 참여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남북 정상이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적 저항도 많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 자체를 봉사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버니 샌더스도 지지해주고 있고 로 칸나 의원도 지지해주고 있고 브래드 셔만도 지지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서포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북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처럼 북이 남측 정부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비판하고 물론 그들이 왜 그런가는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2018년 5월 26일 날 그때 북미 간에 뭐 엄청난 말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 10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위기에 봉착하니까 남북 정상이 비밀리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그걸 해소해 나갔거든요. 그런 식의 접촉이 필요한데 북에서 완전히 남측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미국의 괴뢰 니들 혹은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구조적 제약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랑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북은 항상 우리 보고 역지사지로 북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정작 북은 남쪽의 입장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이 그려졌는데 저는 두 정상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미국 하원의 톰 렌터스 인권위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어서 북한 인권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북미 남북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의도죠, 분명히. 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미주 동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 원칙의 문제죠.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 의회보다 못합니까? 대한민국 국회 183명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인데 그 법안을 미 의회가 뭔데 보편적 인권이라고는 이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그 란토스 그 인권위원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엉터리로 만드는 그거는 참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한 문제고 그거에 대한 또 배려도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금 군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탈북 단체에서 보내는 전단들이 반 이상이 전부 다 남으로 되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넘어가는 것도 비무장지대에서 60km 이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 살포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중에 일부가 뭐 사리온 같은 데 나갈 수, 그렇게 해서 60km를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접수 즉시 바로 사회안전부라든가 보위부 등에 바로 신고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파의 효과가 지로인 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그분들하고 다룰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게 보편적 가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로컬 컨텍스트에 따라서 재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실망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지만 이인호 전 대사라고 하는 양반이 거기 가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은 레닌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소련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스탈린의 전체주의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들을 쓰는지 난 그 사람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단호히 나서고 의회에 계신 분들에게 다 재미교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소속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그 부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잔 솔티를 포함해서 일부 인사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목표를 위해서 거기서 다 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탈북단체들한테.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미국에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말은 보편적 가치지만 퍼스널 세티스팩션을 위해서 지금 그런 걸 하는 건데 레피테이션 명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한국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 국회의 권능을 능욕하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북미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의도는 무엇인지요? 북미 대화가 성과적으로 되어야 남북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요? 남북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북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북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본 포뮬라는 기본 포맷은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하고 남북한 간에 많은 심층적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의 협상 카드로 가지고 가서 미국하고 얘기하는 건데 북에서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역으로 미국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북에다가 우리가 미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남북관계를 또 개선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차선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하고 얘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국가보안법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2000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가보안법 당장 철폐하고 우리 통일 이뤄갖고 8천만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가 화답합시다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당 규약 서문에 통일전선 전략 그러니까 전국적 단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서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남조선 사이 적화통일하기 때는 건데 그 대목이 있는 한 우리 쪽에서 어떻게 내가 국민들 설득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느냐. 만약에 북에서 그 서문에서 그걸 빼면은 난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 설득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하도록 하겠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이 있어요. 7차 당대회가 곧 열리는데 그것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 반영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2013년 7차 당대회 하면서 결국 그때도 서문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죠. 또 이제 아마 이번 8차 당대회 열렸고 아마 노동당 규약 서문에 대한 손을 볼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얘기가 들려요. 만약 거기서 그렇게 들은다고 하면은 북에서 결국에 통일전선 전략에 의해서 전국적 단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없다라고 하면 남쪽에서도 그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없애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 적대 행위 금지, 즉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안 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축소 또는 연례적이라면서 계속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하고 있지요. 동시에 북과의 대화도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은 대화를 거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정말 중단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그 맨데이트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해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 간에 어떤 합의를 하게 됐냐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첫 단계가 소위 Initial Operation Capability라고 해서 초기 운용 능력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만족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미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Full Operations Capability라고 해서 완전 운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 테스트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또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3단계가 Full Mission Capability라고 해서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환받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한미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미연합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한미간 하더라도 뭐 성격이나 구조나 동원 인원이나 우리 정부가 한국 군이 훨씬 더 큰 목적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한편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해야 된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해야 되고 이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남북 간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해가 될 텐데 결국에 대화가 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미국에 사신 교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게요. 우선 목청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하원의원, 상원의원들께도 열심히 레터 라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백악관에도 계속 의견 표명을 쭉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견제 역할 또는 동료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남북 정부에 관계없이 그 평화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이런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은 미 행정부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령 한 예로 뭐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같은 분이 이제 열심히 지금 종전선언해서 지금 들고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 동포 여러분들이 그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